이 돌고래호 전복이 됐는데 이 배가 예전에 좀 위험한 배는 아니었는지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돌고래호가 어떤 배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승선원 인원이 모두 이제 22명 이 정도 태울 수 있는 배이고요. 중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9.7톤이 어선인데요. 이 낚싯배 치고는 꽤 큰 편에 속할 수 제법 있습니다.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배죠. 맞습니다. 예. 이 사진인데요. 이 낚싯배로는 꽤 큰 규모의 배이고 2005년에 만들어졌고 2008년부터 낚시 어업선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역시 추자도 인근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가 됐었다. 이런 낚시 관광객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 배 안전에 어떤 검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증언이 실제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2010년 3월에. 예, 수원에 거주하는 한 낚시 관광객의 증언인데요. 본인이 직접 2010년도에 이 배를 타고 갔었는데 이 너울성 파도와 폭우가 발생하면서 전자장비가 고장이 났고 나침반도 없이 운행을 했었다. 그래서 다른 배의 도움으로 진도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랬군요. 증언을 했습니다. 김태준 함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물에 걸렸을 가능성, 이게 선장 입을 통해서 나왔고 구조된 분을 통해서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선체 결함 이런 것들이 또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배에 어떤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지금 그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2005년 또 선박이 건조됐잖아요. 예. 그러면 1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그 선박은 보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운항을 하거든요. 잘 하면 40년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설령을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일부 그 언론에 보면 8년 동안 안전점검을 안 했다는 그런 그 사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죠. 3번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걸.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저 사고가 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나침반이 없어서 이 다른 데로 갔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침반은 굉장히 싸고 말이죠. 네. 심지어 그 시계도 말이죠. 나침반이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왔다 갔다 자주 하는 말이죠. 거기는 거의 해도를 보지 않고도, 그냥 그렇죠. 다니시면 예.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전자장비보다는 엔진의 고장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돼요. 예. 그런데 이제 엔진 고장 났다는 말을 안 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배의 도움을 통해서 갔다는 걸 보면은 항해라는 것은 방해만 알주면 되는데 도움을 통해서 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엔진이 고장 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과거의 그 결함들을 추정해 보면은 이번 사건도 그거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의문점들을 좀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일단 기상 악화에도 왜 출항을 굳이 고집했는지 당시 증언을 보면 너울성 파도가 2m에서 3m 정도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고 비바람까지 몰아치는데 그걸 굳이 시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야 했는지 왜 그랬던 건지. 예, 일단 기상 예보가 아주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보가 정확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풍속은 최대 현재 초당 12.4m. 그런데 이 기준은 이 강풍주의보가 초당 예. 14m 이상 나와야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이런 그렇군요. 정도의 기상이 악화됐다라고 판단이 돼야 운항 정지, 금지 이런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항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초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직후였고, 그리고 딱 봐도 파도가 적지 않게 높게 일고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 야간에 이렇게 운항을 강행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었나 이런 네.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예. 생존자 가족 증언에 따르면은요, 그날 당시에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이미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이제 피항을 시작을 했고, 원래 이 배도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냥 낚시하던 그곳에 그냥 머물고 하루는 민박을 하고 그 다음날 올라오려고 했는데, 같이 일했던, 원래 그 부산에서 많은 사람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 8명은 좀 하루 민박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배에 같이 탔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밤에 올라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장이 그러면 올라가자 하면서 조금 기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실제 날씨가 어땠는지, 정말 출항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일기가 안 좋을 것을 예측을 하고 밤에 나오다가 생긴 일이죠. 차라리 오늘 나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죠. 일기예보가 어제 이제 9에서 13이요. 그럼 주의보는 아니거든요. 배 운항을 해요. 실제로는 10에서 16 정도 주의보를 떨쳐줬어야 돼. 기상 예측이 잘못된 거죠. 아, 현지 주민들은 기상 예측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기상 상황과 예보 내용이 맞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예. 실제로는 기상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 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되지 않아서 출항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이런 것들이 현지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자, 예. 기상청에서는 저렇게 발표는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크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하는 거는 발표를 있긴 했습니다. 있었군요. 예. 예.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 이제 하정무대 부국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출발 전에 그 승객들끼리 이게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출발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다툼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아까 생존자 인터뷰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 전에 야 뭐 해경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직접 구조하러 올 거니까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부 승객들이 야 이거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니 예. 그럼 성장이 뭐 감로를 받고 끝에 아유 그래도 우리 해경이 구조하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갑시다라고 했다는 건데 이미 어느 정도 날씨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항을 해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는 말이죠. 조금 그 말이 다른데 선장이 구조하러 온다는 소리는 일단 배가 전복된 다음에 이렇게 그 6명 한 얘기인지 출발하기 전에 한 얘기인지 아니 6명이 올라와 가지고 그 있으면서 한 얘기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출발할 당시는 이제 기상이 그렇게 되면은 갈 사람 안 갈 사람이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이제 선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선장이라든가 배의 함정이 그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또 과하게 발표할 수도 있고 또 적게 이렇게 경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 예보와 그렇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선장이 보고 판단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선장이 그 당시에 양 팀이 가자 안 가자 할 때 안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그런데 보면은 돌고래 이런 마찬가지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현지 어선 선장한테 재량 걸 안 주면 앞으로 말이죠 굉장히 활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현재 상황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 발생할 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미리 그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실행을 할 때 예. 현장의 어선 선장이라든가 함장의 그 재량권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과 두 번째 의문점을 좀 짚어볼 텐데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고와 구조가 또 늦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해경에서도 보면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최초 출항한 시간이 7시고요. 약 40분 뒤부터 연락이 두절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40분경입니다. 그렇죠. 돌고래 1호 선장이 직접 해경에 이 실종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실제 출동한 시간은 상황 보고가 오후 9시 3분부터 시작이 됐고 해경에 직접 보고된 수색이 시작된 것은 오후 9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해경 경비함이 현장에 출동한 시각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10시 반이나 됐습니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때마침 다른 어선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지역 일대를 수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배가 이번에 실종된 돌고래호를 찾으러 오는 바람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 직후부터 민간 어선으로 구성된 그런 구조대들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전문 그 경비함이 아닌 어선을 가지고 이 수색을 하는 데는 뭐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해경의 좀 더 발빠른 대처가 다소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예. 제 돌고래 1호 선장은 이제 날씨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복귀 회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항을 했는데 회항한 뒤에 연락이 안 되니까 좀 해경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무실을 찾아간 시각이 언제고 당시 이 해경 내부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돌고래 1호 선장님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찾아간 시간이 정확하게 7시 50분인가 50몇 분 아니 55분 안이었어요. 배를 몰고? 네. 시장에 가서 잡소지점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화가 3명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옆에 혼자서 전화 한 3대씩, 4대씩 받아요. 근데 뭔 어디다 보고려고 어디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겠어. 정말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 선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해경의 설명은 다소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신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아, 그래요? 전화상으로 이 통화가 돼서 신고 접수를 받았다. 이 해경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중대 목장. 예, 저 부분은 해경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선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좀 분명하게 가려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 갔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간 거는 조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해경이 많은 함정을 그리고 해군까지도 함정을 동원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수색을 한 거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간에 그 생존자 얘기를 들어보면 서치라이트를 불빛을 비추는데 여러 군데 비추는데 자기들은 소리를 많이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앞으로는 결국 비추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새벽까지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야간에 할 때는 야간 투시경이 필요합니다. 적위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이 있으면은 그 몸의 온도를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것이 정작 우리 제주 해경하고 목포 해경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중앙구조본에서 2대를 급발했는데 그거는 오늘 아침에서 겨우 도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리 해경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색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배가 침몰한 위치를 그 자동적으로 말이죠. 발신하는 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버튼. 그렇죠. 예. 그게 하고 그다음에 세월호가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구명조끼에다 말이죠. 예. 여기다가 그 아주 간단한 그 침만 하면은 그런 얘기 나왔었죠. 위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종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예. 그것을 못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실종 사고가 나면은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정말 긴급히 이게 도입해야 될 그런 장비라고 예. 생각됩니다. 이동희 차장. 네. 지금 김태준 함장님도 언급을 했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점 중에 바로 3번째입니다. 이 보면 긴급 버튼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실종 신고는 지금 돌고래 1호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왜 긴급 버튼을 안 눌렀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야간 수색에서는 왜 성과가 좀 없었을지 이것도 두 가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먼저 긴급 버튼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각 어선에는요, V패스라고 하는 어선 위치 식별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12년 7월부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어선에는 이런 기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 빨리 구해줘라는 긴급 군안 신호가 해경에 SOS 버튼이군요. 일종의. 접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돌고래호에서는 이 버튼이 눌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경에는 이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긴급 버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SOS 신호를 보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돌고래 1호 선장하고 그 다음에 생존자 증언이 있는데요.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은 이미 그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선장이랑 같이 그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선장이 내가 이거 V패스를 눌렀나 안 눌렀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V패스를 눌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있고 그 전에 그 돌고래호 1호 선장하고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전화를 7시 38분에도 했고 44분에도 있고 46분에도 하고 그러니까 다급하게 잠시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나름대로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조작을 하다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